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연사를 맡은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고일 비문학 문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2부에서는 김기랑 원장이 들어와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유인물로 나간 거랑 요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셔도 되고 필요한 거는 이제 유인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랑 이제 뒤에 김기랑 원장 말고도 이제 이 인근에 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내신을 위해서 이제 다른 쌤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선생님들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움직이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 4, 5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저희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아까 비문학 문법 잠시만요. 네. 네. 비문학 문법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좀 비문학 문법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거의 한 반 정도 수업 느낌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며,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3월까지,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12월 한 1월이군요. 1월 중순까지 9주 동안 무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학원 전경과 소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 연사를 맡은 최지훈이고요. 영파여고, 보인고, 방산고 이 세 학교를 조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다른 학교도 이제 제가 좀 알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쌤들이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부 연사로 들어올 김기랑 원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육성훈 선생님, 그 다음에 한진현 선생님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각각 담당하는 학교가 조금씩 다르고, 저희가 일부 설명회를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4명이서 각각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영상을 이제 시간상 많이 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제 나이대가 조금 젊은 쌤들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개원했을 때 이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원이 이제 뭔가 좀 노하우나 경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강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랑 이제 김기랑 원장은 오랫동안 송파에서 좀 활동을 해왔고, 약간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 반부터 약간 최상위 반까지 꽤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좀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서 노하우적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신 수업만 좀 규정을 해놨지만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원은 또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1등급이 제일 많았었고, 내신도 단일 1등급이 제일 많았었고, 네, 실적으로는 좀 부끄러움이 없는 학원이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원이다라고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페이지였고요.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학원을 설립할 때, 이제 이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대치동과의 경쟁이었어요. 강사로서는 사실은. 왜냐면 대치동까지 라이딩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국어를 조금 하다가 고등부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수능은 대치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뭘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에 대한 이제 저희의 결론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 하면 이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니까 수업은 그렇게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 자료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의 니즈구나 파악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재를 저희가 싹 다 썼습니다. 근데 이 쓰는 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학원의 설명회 다니시면은 다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실무를 이렇게 해본 입장에서는 대형 학원에서는 이제 개인 강사가
본인의 교재를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해진 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 교재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닌 거를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의 1타 강사 선생님들은 왜 좀 잘 할까 봤을 때 분명히 본인만의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사서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또 특출난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 다른 건 뭘까 보니까 그 교재를 쓰는 데서 오는 태도나 뭐 마인드 이런 거에서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입으로 내뱉는 거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직접 써본 사람이 훨씬 아이들한테 뭔가 좀 울림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제 매주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매주 써서 나가서 진심으로 수업하는 거를 좀 보여줬는데, 그런 게 이제 작년에 개원했을 때부터 약간 좀 먹혔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가장 오랜 꿈이었던 대치동에게는 많이 뺏기지 말자 이 꿈을 작년에 벌써 실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학원은 사실 내신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보내시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강점을 보여야 되는데, 이 송파 인근의 모든 학교들이 교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그 결이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미세한 결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모아서 뭔가 좀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9년, 10년 해보다 보니까 조금만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은 이제 수능에는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또 내신이 오히려 더 중요해져가지고, 그래서 수능 수업 왔을 때 수능만 하면 뭔가 좀 그 의욕도 안 생기고 목표의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우리가 지금 방학이라서 수능 수업을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1학기 내신 범위 거의 다 커버돼 있을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교재도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중에 뭐 문법이 가장 직관적인데 뭐 의문의 변동을 하잖아요. 1학기 때 하면은 저희도 방학 때 의문의 변동 수능 수업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문제들은 인근 기출도 모아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좀 흥미 유발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수능 수업하지만 이 지역의 내신 커버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교재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약간 그 좀 부끄럽지만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개강을 했었거든요. 예비고일 친구들은. 그때 했던 거 이제 똑같이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들아 이 두 개의 A가 똑같은 거 같니 다른 거 같니라고 물어봤거든요. 부모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다르다도 있고요. 같다도 있는 거 있었습니다. 답은 없지만 그래도 얘들아 나랑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둘을 같다라고 가정하자. 왜냐면 쟤도 A고 얘도 A잖아. 그러면 국어 잘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동성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가 너에게 시간이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저는 이제 국어 시험이라는 게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나를 평가하는 시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한 80%는 답이 나오거든요. 보편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답은 무조건 거의 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친구와 돌려서 판단하는 친구 두 부를 나눠지고 수능에서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이 아닌 이성 친구가 갑자기 대뜸 시간이라 물었으면 관심의 영역이지 실제 시간을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인이랑 관심은 같은 말이니 다른 말이라고 물었을 때 끄덕끄덕 하면은 이제 국어를 조금 잘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보편적인 사고로 가자. 개성은 존중하지만 시험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국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심오하게 이제 실제 2017년에 고3 평가원 문제에서 본문에는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학이었거든요. 선지에 만약에 이자율을 갖다 놓으면 저는 그거는 이제 중3이나 예비 고1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학년이 높아지면 무조건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거든요. 부모님들이 경제를 잘 아셔서 혹시 이렇게 조금 넣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금리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다가 금리 하나만 톡 던져도 정답률이 20까지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금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본문에서 금리만 찾으려는데 본문에는 금리가 없고 2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학원이든 학교쌤이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거든요. 국어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면은 무조건 어휘력. 네, 이 어휘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휘력을 간과하고 이 글읽기 어떤 스킬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저는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해줬고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느낌인데 다른 말의 관계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라지 A랑 not A. 그러니까 저 이제 입말로는 이제 역사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거든요. 이 수능 지문이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크게 읽으면은 그 어떤 글보다도 깔끔한 글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최고의 그 교수님들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평가원의 기출들을 약간 좀 요약해 봤는데요. 21년도에 CPU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PU라는 장치가 한 개씩 처리하니까 너무 연산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GPU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사고를 하는 훈련한 친구들은 GPU가 좀 어려워요, 거기는. 하지만은, 얘들아, 한 개씩의 반대는 뭘까를 연습을 하면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는 답이 뭐일 것 같나요? 여러 개 맞습니다. 예. 뭐 2개나 여러 개가 맞습니다. 실제 답도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평가원 지문은 그 여러 개를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바꿔놓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죠. 네. 두 번째는 2번, 그 22년 수능의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었는데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나왔던,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킬러 문항 배제해라. 약간 그때의 그 수능인데요. 앞에서는 예수를 부정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글이었고요. 그럼 나글은 뭘까를 저희가 연습을 하거든요. 얘들아, 너무 당연하게 가글 해서 부정했으니까 나글은 긍정입니다. 맞아요. 근데 긍정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놔요. 그 구절을 약간 좀 각색해서 읊어보면 예수를 절대정신의 위치에 올려놓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절대정신 좋은데 이제 생각한 친구는 캐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조금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올해 이제 고3 9월 평가원이었는데요. 그 녹음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전반부에는 비트수를 균일하게 나눴거든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후반부는 뭘까? 이렇게 연습해보거든요. 네, 그럼 균일하지 않게가 그냥 끝입니다. 네, 다르게 나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능에서 묻는 사고가 라지 A, 스몰 A도 있다면 라지 A에 not A도 있다. 이 역사고를 진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사고 훈련을 조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근데 보통의 학원에서 이제 말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글읽기 원리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지만 저는 이제 예비 고1은 절대적으로 이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요것도 이제 그 다음 파트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간혹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비문학은 지식이 없어도 돼. 왜냐면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분명히 발문에 다음 글을 읽고 파악하라 했으니까 글만 잘 읽으면 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쌤을 보면은 그냥 그분이 똑똑하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강사니까 이제 다른 국어쌤들이나 이제 회식 자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아는 거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10명 중에 한 8명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옛날 수능에 2014 수능에 그 보기에 프랑스 파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본문 그 어디에도 프랑스 파리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는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가 북반구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예 풀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저 상속자, 비상속자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그 부모님들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학생들이 진짜 헷갈려 하거든요. 이 상속자가 그 받는 보통 자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원고와 피고입니다. 애들이 원고 피고를 거의 잘 모르거든요. 소송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알지만 하는 사람이 뭐니 하면은 딱 굳어버려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건 원고야.
피고는 뭘까? 피는 약간 좀 피동? 당할 피자니까 당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해놨으면은 이제 피상속자도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죠. 그러면 상속자는 자녀니까 피상속자는 보통 부모님일 거야. 근데 이게 평가원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많이 틀렸던 뭐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2수능은 역시 또 그 배경지식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이 있는 지문이었는데요. 근데 부모님께서도 사실 환율 정도면은 그 미세한 배경지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배경지식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환율이 오른 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절반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이게 오른 걸까 내린 걸까 하면은 거의 절반이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환율 지문을 어떻게 해보려 해도 본질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거든요. 옛날에는 나 1,000원에 1달러를 샀는데 지금 2,0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졌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지식을 수능에서 실제로 요구를 했고요. 이거를 본문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능이 많이 논란이 됐던 건 요까지를 요구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될까 안 될까까지 물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중등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대다수가 다 까먹잖아요. 그럼 이제 동남아를 제가 예를 듭니다. 동남아 가면 좀 싸잖아. 많이 사고 싶니, 적게 사고 싶니 하면은 많이 사고, 미국 가면은 많이 못 사잖아.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겠니? 하면은 그렇다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출은 증가한다. 근데 이런 일련의 배경지식이 없으면 22수능을 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쌤들은 그냥 글 읽고 풀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답률이 이미 20% 찍었으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모르면 못 푸는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채권 채무도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조금 아는 친구 해봤자 채무자는 한 빚쟁이 정도까지 모르고요. 채권자는 사실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 수능에 채권 채무가 나왔거든요. 네, 그 부동산이랑 보증해서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많이 상황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채무 채권, 권은 권리고 무는 의무야. 딱 적고 나서 보험으로 한번 놀아볼까? 자, 너희가 다쳤지? 그러면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하면 너희는 권리를 내뱉은 거니까 너희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이 채권자가 되고 이제 보험사는 우리한테 줄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 이렇게 한 상태로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자, 너희가 소송을 걸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소송에 응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소송 건 사람은 뭐지? 하면은 채권자. 그러면 피고인은 채무자.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용어를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해서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는데 좀 예비고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한 3월쯤 가면은 이제 글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네, 요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수업을 들은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약간 생각할 제가 기회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1문단이거든요. 이제 수능 지문은 1문단이 글의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게 굉장히 잘 짜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머릿속으로 한 15초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수능 지문을 보시다 보니까 잘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1문단은 진짜 이거 아니면 저거 방식으로 잘 보여주거든요. 제가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배경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된 종교가 유교, 불교, 도교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사실 요 노란색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도가의 도에 주목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일까? 이렇게 이제 같이 놀거든요.
그럼 이제 유학자일 거예요. 그럼 유학자가 실제로 1명, 2명, 3명이 나왔고요. 이 3명이 뭐를 바라보는 글일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가거든요. 그럼 어떤 유학자들은 도가를 긍정할 수도 있고, 어떤 유학자들은 도가를 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문단을 어떻게 읽는 것까지, 네, 요까지가 이제 3월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는가랑 지식에 좀 초점을 둬서 학생들이 조금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네, 그렇게 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법인데요. 네, 문법은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릴 거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잘 외우고 가면 되거든요. 이제 사실 모든 학교에서 내신에는 문법에 힘을 많이 쏟으시기 때문에 문법은 쉽게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쌓아야 되는데, 저 기본 개념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뭔가 좀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은 사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 뭐 단어의 형성 이런 건데 고3들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있어야 1학년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1학년 때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을 배운다. 그럼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기본기, 요까지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3월로 보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문법은 그냥 간결하게 1학기 범위는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가겠다. 요 목적으로 한다.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료는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3번에 네, 저희가 다 쓴다는 것, 씀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조금 뭔가 좀 반응이 온다를 느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써서 수업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 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네, 샘플 정도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설도 시중 해설을 쓰지 않고 방금 제가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A, 낫 A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시중 해설지에는 이런 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 쓴 네, 그런 해설지를 좀 준비를 해놨고 네, 27쪽 이제 커리큘럼이랑 뒤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수업은 어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게 1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5주 동안 체험을 하면서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런 거를 배워. 또 모의고사는 이런 거야를 느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진짜 준비 잘 된 친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준비 잘 된 친구는 좀 과장을 더하면 5,000명 중에 1명 정도?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오면은 거의 이제 작년 산모풀을 봤는데 100점은 거의 없고요. 1컷이 85점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국어 뭐 배울 것 같니 하면은 아무리 중등부에 잘한 친구라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뭘 배우는가는 분명히 5개년치 풀어보면 윤곽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기 1강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쭉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왼쪽 라인들은 이제 다 비문학이고 이제 영역별로 나눈 이유는 아까 채권 채무, 뭐 상속, 피상속, 뭐 유류분, 환율,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고1들은 확실히. 그래서 영역별로 읽는 방법과 지식을 쌓는 네,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의문의 변동으로 좀 채워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의문의 변동이기 때문에 이 첫 시험만큼은 좀 완벽하게 하자 해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다 뜯게 준비를 해놨고 마지막에 갑자기 품사로 전환되는 이유는 이 의문의 변동의 기본기가 품사입니다. 품사가 안 되면은 이거 조금 애매하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서 이제 개학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쯤이 한 2월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아마 2주 정도 하고 바로 내신 들어갈 것 같거든요, 3월 중순부터. 요때는 이제 간혹 어떤 학교는 이거 말고 요거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네, 요거 준비시키고 보내려고 이렇게 좀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문학, 문법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1학기 내신 범위가 좀 커버가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뒤에는 이제 개인 광고긴 한데 문법을 중학교 때 전혀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름 이제 유료 특강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고1 때 문법의 그 전 범위를 특강으로 좀 진행하게 제가 마련해놨습니다. 제가 매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강으로 마련을 해서 네, 방학 때 혹시나 문법을 조금 더 할 친구들은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의문의 변동이 중앙원 시험 범위인데 근데 저희 커리큘럼에 꽉 차 있어서 특강에서는 제가 걷어냈고요. 두 번째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 세 번째가 문법 요소, 네 번째가 중세 국어. 그러니까 1학년은 총 4파트를 1년 동안 배웁니다. 그 4파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3강으로 마련해서 좀 특강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실어놨습니다. 예, 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개강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11월 학생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좀 마감이 돼가지고요. 11월 모의고사 대비반은 이미 이제 저희가 싹 다 마감이 된 상태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A반은 요까지도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동타임 때 한 반을 더 깔아서 조금 더 녀석을 좀 남겨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S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석이 있고요. S반과 A반의 차이는 일단은 중학교 성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이제 평균 98점 이상 네, 이렇게 조금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학교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원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성적표 보여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S반, E반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 안에 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거 봐서 약간 입반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1월, 12월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간략하게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내신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아, 예, 내신은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보인방산 영파를 하잖아요. 그럼 학교별로 이렇게 다 이제 째져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통합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3월 네. 중순부터 4월까지 한 6주 정도? 맞습니다. 예, 6주 정도 하고 조금 긴 학교는 한 7주 정도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문제 그 출판사가 다른데 네. 학교별로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건 그 학교가 출판사가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 이제 영파, 보인, 방산 다 교과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올해 해오던 학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인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고는 그 한진영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기록을 못해서 네 번째 한진영 선생님이 잠실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뒤에 김기랑 원장한테 이제 학교 소개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2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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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은 싹 다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네, 테스트나 이제 뭐 숙제나 약간 좀 미달인 친구들은 약간 밀착 클리닉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와서 좀 보강하고 그런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잠시 물러나가고 김기랑 원장 이제 초빙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한국으로 네. 다 알 수 있는 양이 아닌 맞습니다. 이 중세국어가 교과서 범위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딱 한 페이지만 배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실제 학교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3시간 안에는 끝낼 수 있는데 완벽하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충분히 보고가 안 되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있을까요? 뒤에 인원 제한. 저희가 50명 제한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예, 맞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학교가 아니면 다른 학교가 전국교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문학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저는 채용국어학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앞에서 최지훈 원장님이 학원에 관한 뭐 간략한 소개나 이제 비문학 관련해서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문학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원에서 정교에 진행하는 나머지 클리닉이나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러면 문학은 대체 뭐를 조금 해야 하나,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제가 문학을 가르칠 때 좀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정규 수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목표는 수능이라는 이제 큰 목표가 있는데, 수능에서 문학을 이제 얘기를 할 때 혹시 이제 위에 이렇게 큰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수능을 좀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은 조금 아시겠지만, 아마 중학생 아이가 이제 첫 자녀이신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수능 문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문학에서 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문학은 작품을 일단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제 작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EBS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오답률을 이렇게 이렇게 1위부터 15위까지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비문학이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문학이 절반 이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문학의 정답률이 이전에는 뭐 한 60% 정도 되면은 문학 정말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문학 정답률이 많이 떨어질 때는 말도 안 되게 정말 20%대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오히려 비문학보다 변별력을 조금 갖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써봤는데, 첫 번째로 작품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요즘에는 사실 작품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해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막 하다 보면 아이가 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아니면 좀 감성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좀 문학적인 접근이 부족해서 문학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물어볼 때 어떤 작품의 굉장히 폭넓은, 굉장히 깊은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 내가 해석한 방향대로 너가 따라올 수 있니? 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석은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문학 작품을 볼 때는 정말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잡는 정도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문학을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문학 작품을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는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좀 거시적인 감상이라고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달아봤고, 그럼 오히려 이제 난이도를 가르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문제가 지문이 있고 이제 문제가 있고 선지가 있다면 선지 자체에서 이제 정답률이 오히려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패턴 중에 뭐가 있냐면, 흔히 이제 이중 부정문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중 부정문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선지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작품은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작품 해석도 평가원이 해주고, 선지가 조금 어려우면 결국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독서와 마찬가지로 평가원이 시험지 안에 본인의 해석 방향을 내놓으면 학생들은 그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석을 쫓아가줘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조금 다시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거시적 감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작품 자체를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저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할 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기본 작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고전이라는 경우도 뭐 고전 소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제 저희가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드라마를 딱 봤는데 인물 소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선다고 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내용이겠다, 뭐 무슨 내용이겠다, 아니면 작가 이름만 들어도 뭐 김은숙, 요런 내용이겠다, 뭐 아니면 어떤 감독을 보면 요런 톤이겠다, 이런 게 잡히는 것처럼 현대시도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고 그 패턴 안에서 작품이 드러나는 방향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그런 기본 작품을 많이 봤을 때 첫 줄 읽고 둘째 줄 읽고 작가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고1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을 많이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작품을 많이 본다는 건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맞지만은 작품을 많이 접하면서 이런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을 조금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학년하고 3학년을 조금 얕게 지워놨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많이 학습을 해서 애들이 기본 작품이 조금 깔려 있으면 이제 거기서 변형이 되는 것들, 좀 변주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작품을 많이 봤을 텐데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작품들이 2학년 때 조금씩 이제 교과서 작품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출제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더 해가게 되고 3학년 때는 사실 작품 기본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가 문학 문제를 풀었을 때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작품을 굉장히 심도 있게 파면서 공부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작품을 읽었을 때 기본 틀이 나오면 이제 걔가 문제로 만들어지는 방향들 위주로 보는 거라서 일단은 1학년 때까지는 좀 기본 작품을 많이 보면서 문학에 출제되는 작품들은 이런 식의 느낌이구나,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패턴을 갖는구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고1 때 친구 나치를 봤을 때 이거 70년대 작품이야 하면 바로 이해를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년대 작품이라고 하면 독재 정권에 관한 작품이거나 아니면 산업화에 관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으면 중간에 보다가 기계 소리 등장하면 이거 산업화를 비판하는 신가? 이런 식으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계가 왜 등장하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학년 때는 작품은 조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하지만 3학년으로 간다면 문제를 풀 때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작품의 큰 틀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문제를 가지고 좀 풀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실 요즘에 2학년 친구들 수업을 할 때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선지의 명확한 이해입니다. 이 선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번에 고3 6월 평가원 올해 시험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문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고 나면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학은 해석이 조금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데 그 중에 좀 최근 한 몇 년 중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 논란의 강도가 높았던 그런 선지인데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지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캐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냐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 와 그 다음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를 아는 건데 결국 선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건 첫 번째로는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아는 거겠죠. 근데 이 명확하게 안다는 게 정말 좀 애매한 표현인 게 혹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서도 아는 단어고 거리도 아는 단어고 멀어진다도 아는 단어인데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게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다가오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얘들아 정서적 거리가 멀다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뭐 싫어한다? 라던가 아니면 좀 안 친하다 라던가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나와 다름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지도 학습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은 뭐 정서적 거리감, 단절감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을 공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거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휘력으로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 자체가 기출을 통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수능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기출이나 이런 내신에 출제가 되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전에 검색을 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이렇게 뜹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이 조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전적인 정의와 실제로 문학에서 다루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연에서 경외감, 요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주로 문학 작품의 선지로 활용을 될 때는 뭔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좀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 이렇게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그냥 단어만 딱 봤을 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 사실상 좀 두려워하나? 좀 어려워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을 통해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학습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선지가 정답인 경우를 많이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경우에 경외감이 맞다고 하던데 그럼 이 작품과 이 선지에서 내용의 톤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보다는 선지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요즘에 이제 2, 3학년 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할 거고, 반면에 문학을 처음 하는 1학년 친구들은 거의 공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짧은 글이고 작품은 긴 글이기 때문에 나는 작품을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선지를 몰라서 틀렸다고 잘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선지 쪽으로 추세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문학이라는 건 평가원이 이미 해석을 주기 때문에 그 해석을 너가 따라올 수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유명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카더라지만은 어떤 시인이 수능에 출제된 본인의 작품을 풀었더니 뭐 문제를 다 틀렸다더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옛날에 되게 말이 많아서 뭐 수능 국어에 뭐 현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치고 사실 수능은 몇 년간 한 번도 이 제기가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이견이 없다는 뜻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문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뭐 흔히 얘기를 할 때 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좋다, 근데 문제가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면 작품 내에서 해석의 방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배경 지식으로 조금 커버를 쳐야 되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의도하는 것처럼 작품 내에서 내가 다 알려줬으니 너가 생각할 수 있냐? 약간 요거랑은 방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사실 조금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평가원의 출제 방향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흰 글씨가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되게 검증된 문제이고, 위쪽에 시를 한번 보시면 박용래 시인의 월운이라는 시인데,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서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내리는 집단,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었을 때 어떤 집 한 채에 노인이 잠에 깨서 출출하니까 고구마 한 개 먹고,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듣고,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 정말 끝이고, 여기 선지가 뭐가 붙었냐면,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요 위 시의 내용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런 선지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보면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지 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만큼만 있으면 이건 사실 완전한 주관의 영역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자연스럽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정답이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밑에 흰색으로 달아놨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보기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린 평가원의 해석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거를 참고해서 보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학의 경험이 약하면 작품 보고 보기는 건너뛰고 바로 선지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의 머리로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기 제가 빨갛게 체크를 해놨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고, 선지에는 뭐가 있냐면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선지가 정답이 될 수 있냐? 이 아이가 오답 선지입니다. 오답 선지.
왜냐면 문제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작품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제가 출제하는 방향이 요거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쫓아서 읽어가는 이런 식의 사고가 충분히 돼 있다면 아이들이 뭔가 내가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좀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런 사고를 현장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리고 요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모두 다 흰색 글씨로 돼 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낯설게와 자연스럽게가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걸 캐치하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거의 이제 저희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제가 거의 보기 광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보기 문제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왜냐면 이건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당연히 보게 되면 사실 보기를 조금 잘 보는 친구들은 작품 전체에 대한 큰 틀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한 건 당연히 이 문제에서 특징이 좀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주관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적인 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중요한 역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분석이나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한다면 문학 수업을 한다면 단순히 작품 배우고 선생님이 이렇다고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좀 추론하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좀 생각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제가 전달을 해야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 교재를 쓰고 있는데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정답 선지 부분입니다. 왜냐면 정답에 대한 해설이 애들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정말 성의 없는 해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설에 4번이 틀렸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지가 실려 있으면 정답이 실려 있으면 사실 그 해설지는 있으나 마나한 해설지가 되는 거라서 아이들은 그러면 정답지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니 자연스럽지 않나 보다 내가 몰랐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건 저는 잘못된 정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지를 제가 EBS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좀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답지를 하나하나 쓰고 있고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EBS가 가장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설 강의를 이렇게 여러 인강 선생님들 듣다 보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해설지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좀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서 보기로 힌트를 찾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하는 건데 보기에서 조금 건져야 하는 키워드들을 가져와서 이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앞에 예시로 들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와 낯설게는 대비다. 이제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쓰게 되는 그런 교재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좀 구어체로 하나하나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문학, 문학 둘 다 자체 제작 교재를 쓰고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 근방의 학원에서는 이제 최지훈 선생님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겨울방학 동안 결국 어떤 커리큘럼을 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가볍게 훑어보고 하지만 현대시 자체는 고전에서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현대시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현대시는 작품도 중요하지만 문학에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분히 좀 녹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현대시를 조금 공을 들여서 이런 표현법들 위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제일 처음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애들은 배워가면 요거를 배웠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오늘 뭐 배웠냐 하면 이제 시 내용을 배웠다. 무슨 시냐? 그냥 시를 배웠다. 약간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운율, 심상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초반에 학원에 왔을 때 오늘은 이런 표현법이 배워서 의인법은 뭐뭐뭐뭐 해당한다고 배웠고 요거는 뭐뭐뭐뭐 된다고 배웠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서
초반에는 조금 개념 위주로 하고 이제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고 중등 과정이 충분히 조금 숙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현대시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작품을 조금 분류를 해서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나눠놨지만은 사실 요거를 주차를 구성할 때도 주제별로 조금씩 나누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개념을 배울 때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A 주제, B 주제, C 주제, D 주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70년대라고 한다면 기계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내신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1학년 딱 처음 들어가면 현대시, 현대소설 제일 처음 하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개념들 미리 조금 학습을 하고 12주 동안 전체적으로 문학의 기본 장르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뒤로는 본격적인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합니다. 사실 저는 예비고1에서 고1 올라가는 이 과정 동안만 개념 수업에 좀 치중을 하고 그 뒤부터는 실전 문제를 많이 푸는 편이라서 다음부터는 좀 모의고사 문제를 진짜 많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고1 과정은 좀 개념 위주의 그리고 주요 작품 위주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클리닉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학원은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친구들은 정규 수업에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와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80분 동안 집중을 못 합니다. 국어를 볼 때 80분 동안 앉아서 끝까지를 연습하는 것 자체가 예비고1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는 매주 이 실전 분위기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 클리닉만 혹시 수강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저희가 꾸준히 들어올 정도로 요거는 조금 저희가 전 재원생들에게 꼭 하라고 독려를 하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동기부여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이벤트의 주 타겟이 이 클리닉입니다. 요거를 계속 참여하게 해서 좀 이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학 클리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은 사실 기본 개념기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요게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데 한 60점대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 개념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약간 보충을 하는 클리닉이고, 문법 같은 경우는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때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고등 내신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저희가 같이 보충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규 수업을 조금 복습하면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그런 수업이고, 저희가 클리닉도 저랑 최지훈 선생님이랑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클리닉도 저희가 시간표를 조금 다양하게 깔아서 여러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뭐 오후 4시에 문학 듣고 6시에 모의고사 치고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루에 와가지고 2타임 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저희가 시간표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아서 일단 과목 안내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적 향상 사례는 사실 또 학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실어봤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정말 인생에 약간 뿌듯함을 느낄 때가 이런 사례를 볼 때인데 모의고사가 5등급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사실 조금 노력이 받쳐주면 가능합니다. 3등급까지는 그래도 노력으로 커버를 칠 수 있는데 1등급까지 가는 건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3등급, 4등급 받다가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 또 5등급, 4등급 받다 당연히 3등급 받는 것도 굉장히 성적 향상이기 때문에 학원에 그래도 성적 향상 사례가 꽤 있고, 국어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습관과 약간 타고나는 국어의 감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수능 국어라는 난이도 자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뭐 올림피아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에서 사실 이런 등급 향상이 있다는 거는 학생들한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정규 시간표인데요. 저희는 A반, S반 두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A반과 S반의 차이는 A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말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편이라면 S반은 조금 빠르긴 합니다. 이제 저도 사실 내신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에 많은 친구들 수업을 하다 보면
80명, 뭐 90명씩 앉혀놓고 수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많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 이런 이해력의 차이가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굉장히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도 A반은 좀 더 비유를 한 여러 번 들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S반은 같은 개념을 얘기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A반은 일단은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자라는 식이면 S반은 여기에서 요렇게도 나뉠 수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도 구분을 하면 좋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커버하는 양은 S반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기본적인 내용이나 방향이나 이런 건 동일하지만 A반은 조금 더 기초를 다지고 S반은 조금 더 때려 넣는다는 느낌이면은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저희가 시간표 확정한 후에 다시 한번 정규 딱 등록하시면 첫 주차에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학원에 이제 추가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